민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받은 메일함의 이메일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중요한 메시지에 모두 답장한 뒤 혹시 놓친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을까봐 스팸 폴더를 열었다. 마우스를 스크롤하던 민수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제목도 내용도 없는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첨부된 건 사진 3장뿐. 민수의 손이 살짝 떨리며 클릭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두운 지하실이었다. 벽은 이끼로 덮여 있고 녹슨 쇠사슬이 끊어진 채 차가운 돌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사진 속 공간은 버려진 사찰처럼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두 번째 사진은 피처럼 붉은 한복 홀레복 2벌이 나왔다. 깔끔하게 접혀 나란히 놓인 모습은 마치 한 쌍의 연인을 위해 준비된 듯했다.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고풍스러운 디자인 긴 소매는 마치 옛 사극에서 보던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를 얼어붙게 만든 건 오른쪽 소매에 묻은 핏자국 같은 흔적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연노랑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가 허리까지 덮였고 양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주변은 안개처럼 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가장 선명한 건 그녀의 발밑에 비친 그림자였다. 사람의 형체가 아닌 마치 불에 탄 숯처럼 흐릿한 검은 덩어리였다.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스쳤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지연이라는 이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연락처 목록에도 없었다. 민수야 방에 있냐? 문 밖에서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컴퓨터 화면은 끄지 않은 채였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곧 학교 갈 준비할게요. 그래, 내가 보낸 자료 다 읽었나? 다음 주에 회사에서 너를 정식으로 소개할 거다. 네, 다 읽었어요. 파일 정리해서 노트북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좋아. 뭐든 철저해야 타야. 다음 주에 네가 후계자로 발표되면 다들 깜짝 놀랄 거다. 자, 나 간다. 재훈은 문을 나서며 민수의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았다. 기묘한 사진들이 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그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곧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 참이었다. 민수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수한 인재였다. 하지만 재훈은 아들을 바로 임원으로 앉히면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 반년간 민수는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 내부를 조용히 관찰했다. 누가 성실하고 누가 게으르며 누가 음모를 꾸미는지 모든 걸 파악했다. 이 대기업은 곧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터였다. 민수는 그 이상한 이메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착오일 거라 여기며 더 신경 쓰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연인과의 약속 장소로 서둘렀다. 민수의 연인 지민은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로 아름답고 품이 있었다. 둘은 서양 유학 시절 다른 학교에 다니며 사랑에 빠졌다. 다른 재벌가 딸들처럼 도도하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한 지민의 모습은 민수를 푹 빠지게 했다. 빌라 1층으로 내려가 차를 가지러 가던 민수는 문득 대문 밖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깊은 눈빛으로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의 손에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민수는 살짝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 찾으시는 건가요? 여성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웠다. 안녕, 저는 예진이라고 해요. 그룹 신입 사원이에요. 재훈 회장님께서 이 물건을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그녀가 든 주머니를 보았다. 작지만 단단히 묶여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고마워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죠? 마케팅 부서 인턴이에요.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예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예의는 갖췄다. 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예진은 정중히 인사한 뒤 대문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뒤돌아보지 않고 엔진을 켜더니 아침 안개 같은 연기를 남기며 사라졌다. 민수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주머니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최신형 세단에 올라탔다. 차를 몰며 입가에는 잔잔한 멜로디가 흘렀다. 머릿속에 맴도는 음악과 함께 아까의 불안은 옅어졌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민은 서울 도심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겼다. 한국에 돌아온 뒤 민수는 바빠서 지민과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민은 불평 한 번 없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인맥을 넓히며 스스로 성장했다. 만찬 후 둘은 고급 호텔로 향해 달콤한 밤을 보냈다. 밤 9시가 가까워졌다. 민수는 지민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고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비상계단 근처를 지나던 순간 민수는 갑자기 멈췄다. 희미한 조명 아래 연노랑 한복을 입은 여성이 계단에 어른거렸다.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오고 있었다. 발소리도 옷 스치는 소리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고요했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멈춘 듯 했다. 복도 불빛은 계단 일부만 비췄고 여성의 얼굴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 연노랑 한복은 아침에 본 이메일의 마지막 사진과 똑같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민이 민수의 손을 잡아당겼다. 왜 그래 갑자기 멈춰서 민수는 놀라 눈을 떼지 못한 채 계단을 쳐다봤다. 아니 괜찮아. 말을 더듬었다. 다시 봤을 때 연노랑 한복의 여성은 사라졌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비상계단은 방금 그녀를 삼킨 듯 고요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 방금 비상계단으로 연노랑 옷 입은 사람 내려가는 거 봤어. 지민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못 봤어. 저기, 누가 있겠어? 왜 갑자기 낯선 사람 신경 쓰는 거야? 민수는 발소리가 없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불편한 느낌이 맴돌았다. 작은 모래알처럼 떨쳐지지 않았다. 괜찮아, 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둘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민수가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 층에선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는 밖에서 연노랑 한복의 여성을 봤다. 꼼짝 않고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수는 놀라 문 열림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움직였다. 너무 빨랐다. 민수의 머릿속엔 창백한 얼굴 턱까지 덮인 긴 머리 무표정한 눈빛만 남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민이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래? 또 그 사람 봤어? 아니 아무것도 아냐. 민수는 애써 감췄지만 눈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기묘한 꿈을 꿨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지하실 같기도 땅속 깊은 곳 같기도 한 공간에 서 있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뿌연 안개가 감돌았다. 앞은 보이지 않아 손으로 더듬으며 걸었다. 거친 돌벽을 짚고 발밑엔 흙바닥이 까끌거렸다. 가끔 부드럽고 차가운 무언가를 밟았지만 내려다볼 용기는 없었다. 왜 여기 있는지 몰랐지만 본능이 계속 가라고 속삭였다. 그러다 어둠 한 구석에서 불빛이 터졌다. 작은 기름등 하나. 연노랑 한복을 입은 여성이 그 불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 민수는 그녀가 꿈속 복도 그리고 아침 이메일 사진 속 여인임을 알아챘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여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지. 당신이 누구야? 왜 여기에 온 거지? 나 민수야.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 나갈 길을 알려줄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대신할 사람을.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대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대답 대신 민수의 등 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녀가 왔어. 나를 대신할 사람. 바로 당신 뒤에 서 있어.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휙 돌아봤다. 짙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흐릿하고 얼굴 없는 형체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민수는 벌떡 깨어났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봤다. 침실은 평온했다. 하지만 꿈은 머릿속에 흐린 안개처럼 남아있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익숙한 집이었다. 밤이면 불도 켜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오늘 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휴대폰 불빛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함을 쫓아내지 못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민수는 깜짝 놀랐다. 발코니 밖 달빛 아래 연노랑 한복을 입은 누군가가 꼼짝 않고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어머니 은주였다. 바람을 쐬던 중이었다. 아들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냐, 이 시간에 부엌에서 뭐해? 민수는 침을 삼키며 진정하려 애썼다. 목말라서요.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미안.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어머니의 연노랑 한복을 보았다. 낯설었다. 그 한복 새로 사셨어요. 어머니 원래 노란색 안 좋아하시잖아요. 은주는 작게 한숨 쉬었다. 나이 들면서 취향이 바뀌나 봐. 요즘은 화사한 색이 끌리더라. 늦었어요. 설이 내려 춥습니다. 바람 쐬실 거면 겉옷 입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알았어. 은주는 아들의 걱정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운 눈빛 속엔 오랫동안 묻어둔 말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떼댔다. 민수야, 너도 이제 25이다. 지민이랑 6년 사귀었지.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고 둘 관계를 응원해. 올 연말에 약혼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어. 은주는 아들 손을 잡았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너희 아버지는 집안의 장자셔. 너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해. 삼촌네 혁수가 이미 아들 준호를 뒀어.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장자 자리가 준호에게 갈지도 몰라. 민수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은주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 회사 일로 바빠서 개인적인 생각할 틈이 없는 거 어머니도 알아. 하지만 지민은 여자야. 청춘은 짧아. 어머니가 건강할 때 손주를 돌봐줄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너희가 애도 키우고 나도 돌봐야 해서 힘들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다시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일 일찍 생각해봐. 어머니 맘 편하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말씀 새겨볼게요. 물을 마신 뒤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아버지 재우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은주는 남편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랐다. 연노랑 한복을 입은 여인, 긴 머리가 얼굴 반을 가리고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나를 따라와 따라와.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깊은 잠 속으로 파고드는 마력 같았다. 민수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머릿속은 기묘한 꿈으로 어지러웠다. 발코니에 어머니 연노랑 한복 지하실의 여인. 그녀는 누구지 왜 꿈에 나타난 걸까? 지하실에 갇힌 걸까? 누가 그랬지 무슨 목적이야? 꿈속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대신할 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민수는 등 뒤에 두 사람을 봤고 그중 하나는 어머니였다. 또 하나는 사촌 동생 유나였다. 민수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와 유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유나는 혁수의 동생으로 지민과 동갑이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민수를 친오빠처럼 따랐다. 민수의 아버지 재훈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다. 혁수 준호 유나 그리고 민호의 아버지로 집안에서 2번째 기둥으로 여겨졌다. 막내인 수키는 쌍둥이 딸 다연과 소연을 낳았으며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민수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겉으로는 모든 사촌들을 똑같이 아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준호와 유나를 특히 챙겼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도 순하고 착한 그들이 집안 모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터였다. 생각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휘몰았다. 민수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느꼈다. 무언가 경고신호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비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민수를 회사 전 직원 앞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날이었다. 민수는 설렜다. 일찍 일어나 꼼꼼히 준비했다. 어머니 은주도 아들을 돕느라 분주했다. 가슴엔 기쁨과 자부심이 차올랐다. 모자 무지는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이 밥을 먹으러 내려오길 기다렸다. 식탁 위 김치찌개와 반찬은 식어갔다. 재훈이 나타나지 않자 곁에 있던 가사 도우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사모님 회장님, 왜 안 내려오시죠? 음식이 다 식었어요. 제가 올라가 불러올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내가 내려올 때만 해도 옷 갈아입고 있었어. 가서 불러봐. 도우미는 2층으로 올라갔다가 5분 만에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덜덜 떨렸다. 사모님, 도련님, 회장님이 큰일 났어요. 돌아가셨어요. 은주와 민수는 동시에 벌떡 일었다. 충격적인 말에 넋이 나갔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뛰어올랐다. 은주는 급히 뒤따랐고 도우미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들을 쫓았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눈앞의 광경은 소름 끼쳤다. 재훈은 침대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주변엔 야갈이 흩어져 있고 물컵은 엎어져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민수는 달려들어 아버지를 흔들며 외쳤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재훈은 숨을 쉬지 않았다.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떠났다. 민수는 어머니와 도우미를 돌아봤다. 둘 다 혼란에 빠져 멍한 표정이었다. 구급차 불러 경찰도 바로 신고해. 민수가 소리쳤다. 도우미가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뛰어갔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눈이 붉어진 채 목이 메었다. 어머니 왜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 뭔가 아는 거 있으시죠? 은주는 눈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머니도 몰라. 아까만 해도 멀쩡했어. 너한테 회사 맡기고 우리 같이 여행 다닐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방안을 둘러봤다.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심호흡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해칠 리 없다고 믿어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 거예요. 그날 아침 예정된 회사 소개 행사는 무산됐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이 조용한 동네를 울렸다. 재훈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도착 전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지민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침착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 큰 충격이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민수와 은주의 진술을 받았다. 이후 가족 친척 회사 임원진의 소식을 알렸다. 회사의 수장이었던 재훈이 후계자를 발표하지 못한 채 떠났다. 직원들은 민수가 그의 아들임을 알고 충격받았다. 단 한 사람 예진만 예외였다. 장례 직후 긴급 회의에서 민수는 침착히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를 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여러분을 뵐 예정이었지만 이 일로 우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 임원이 목이 메어 답했다. 도련님, 회장님의 별세 모두 애통하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함께 장례를 정성껏 준비해 마지막 길을 바웅하겠습니다. 장례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뿌렸다. 마치 위대한 임무를 보내는 듯했다. 친척, 친구, 회사 직원, 파트너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모두 애도했지만 재훈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은 풀리지 않았다. 민수는 빈소를 지키며 손님을 맞느라 바빴다. 하지만 잠시 밖에서 숨을 돌리던 중 장례식장 담장 너머에서 연노랑 한복을 입은 여인을 봤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용히 안을 바라봤다. 시선은 사람들을 뚫고 재훈의 영정에 멈췄다. 입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족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민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지민에게 물었다. 저기 저 여인 보여. 연노랑 한복 입고 고목 옆에 서 있는 사람.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썼어. 이상하지 않아. 지민은 한참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보여. 너 피곤해서 착각한 거야. 좀 쉬어. 민수는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비에 젖은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모든 걸 꿰뚫을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시선은 장례식장 안재훈의 영정을 향했다. 그 눈빛엔 짙은 악의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손님을 맞느라 움직일 수 없었다.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사라졌다. 조문객들 속으로 녹아든 듯 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 기묘한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직감했다. 재훈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다. 피로 물들 비극의 서막, 그리고 그 중심엔 그의 최측근들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장례식이 잠시 마무리된 후 민수는 지쳐 침대에 쓰러졌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답없는 질문들이 뒤엉켰다. 건장하고 뛰어난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을까?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은주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의혹이었다. 막연한 이유, 질투나 권력 다툼으로 은주를 의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현장은 깨끗했고 싸움이나 침입 흔적이 없었다. 건장한 재훈을 은주 같은 여성이 제압하기란 불가능했다. 한밤중 잠 못 이루던 민수는 방 밖에서 은밀한 발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가벼운 소리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검은 잠옷을 입은 어머니 은주였다. 왜소한 몸이 복도 어둠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 방 앞을 지나갔다. 민수가 불렀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은주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봤다. 아니 어머니도 잠이 안 와. 너도 발소리 때문에 문 연 거지. 어머니 어디 가는 거야. 은주는 지친 눈빛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떠나셔서 허전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누군가는 내가 해쳤다고 하지만. 민수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근거 없는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수척하시네요. 내일 약국에서 보약이랑 영양제 사올게요. 늦었으니 주무세요. 알았어, 방으로 갈게.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른 등이
황토색 불빛 아래 흔들리며 멀어지는 모습을 봤다. 한 줄기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모두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민수조차 확신이 없었다. 은주가 가장 의심받았다. 재훈의 외도를 발견하고 질투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재훈의 비서는 이를 부정했다. 다른 회장들과 달리 재훈은 비서와 애매한 관계가 없었다. 민수가 몰래 조사한 바 비서는 깨끗했다. 혼란 속에서 민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연노랑 한복의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침대 발치에 서서 물에 빠진 시체처럼 하얀 얼굴로 민수를 노려봤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쉰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너희 모두를 죽여줄게.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꿈속의 연노랑 여인은 사라졌다. 꿈일 뿐이라 해도 민수는 확신했다. 그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다. 귀신이었다. 불안이 밀려왔다. 민수는 책상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이메일을 찾았다. 그 이름은 처음 받은 메일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받은 메일함을 뒤져 새 이메일을 발견했다. 같은 주소였다. 이번엔 글 없이 사진 한 장뿐이었다. 민수는 사진을 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축축한 지하실 구석 연노랑 한복을 입은 뼈대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었다. 고개는 숙이고 썩은 머리카락 너덜거리는 한복은 전에 본 그 옷이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안개 속 여인의 뒷모습이었다면 이번 사진은 정면적이고 소름 끼쳤다. 발송 시간을 확인하니 1시간 전.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는 급히 답장을 썼다. 이 이메일 누가 쓰는 거지? 왜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야? 곧 답장이 왔다. 당신이 봐야 할 때 보냈어. 사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보물지기 신을 찾아봐. 보물지기 신. 민수는 멈칫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다. 유학 시절, 어린 시절 즐겨 읽던 민속 신앙책은 잊고 지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무시할 수 없었다. 민수는 보물지기 신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결과가 쏟아졌다. 민간 전설 모호한 기록 미신으로 치부된 이야기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무시무시한 공통점. 보물지기 신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부유한 가문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지하실의 산채로 묻혔다. 그 대가로 가문은 번창하고 대대손손 부귀를 누렸다. 하지만 그녀가 묻힌 곳을 건드리거나 맹세가 깨지면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것을 되찾는다. 민수는 침을 삼켰다. 설마 집안이 불을 쌓기 위해 그런 사악한 주술을 썼던 걸까? 그는 부모님이 들려준 가문의 과거를 떠올렸다. 조부모님은 강원도 시골에서 큰 부자였다. 재훈과 혁수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하게 자랐다. 혁수는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서울 도심에 몇 채의 빌딩을 소유했고 은행 계좌에 꿰인 수십억 원이 있었다. 재훈은 진정한 재벌이었다. 개인 그룹을 이끌며 동생의 2~3배에 달하는 자산을 쌓았다.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웠다. 그리고 이제 재훈은 갑작스럽게 유언도 없이 떠났다. 가문의 부가 지하에 산채로 봉인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일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문의 기록 재훈이 금괴에 숨겨둔 유언장 사업을 일으킨 시점과 가문이 급격히 부유해진 전환점을 샅샅이 뒤졌다. 이전 세대의 유산이 없었다면 가문은 이렇게 빨리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재훈의 죽음 후 민수는 매일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 회장은 갑작스러운 주석으로 혼란에 빠졌지만
민수는 빠르게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는 합리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규율 업무 효율 직원 복지를 강조했다. 침착한 리더십과 유연함으로 회사는 곧 안정적인 운영을 되찾았다. 신입 직원 중 작고 활기찬 예진은 특히 두드러졌다. 민수의 등장에 그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그녀는 능력을 보여주려 애썼다. 특히 재훈보다 민수의 경영 방식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예진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있었다. 회사에 입사한 후 연노랑 한복을 입은 여인을 꿈에서 보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예진에게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어둡고 차가운 곳, 버려진 지하실이나 무덤 같은 곳으로 예진을 이끌며 한 문장만 반복했다. 그 잔인한 자들이 나를 죽였어. 내 죽음 위에서 불을 누렸지. 모두 죽여줄게. 예진은 충격받았다. 2주도 안 돼 3번이나 같은 꿈을 꿨다. 시골에서 자라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에 익숙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고 무서운 꿈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말했다. 어디서 더러운 걸 붙여온 거 아니니 다음에 고향 올 때 무당 할머니께 데려가 좀 봐줄게. 당분간 늦게 다니지 마. 내가 절에 가서 평안 부적받아 서울로 보낼게. 예진은 어머니 말을 따랐다. 부적을 지니고 밤늦게 다니는 걸 줄였다. 신기하게도 부적을 지닌 후 연노랑 여인의 꿈은 사라졌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재훈의 사망 100일째 되는 날 민수의 가문에 또다시 재앙이 닥쳤다. 사촌 준호는 대학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미스터리하게 실종됐다. 5명 남자 3, 여자 2은 서울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외딴 여행지로 캠핑을 갔다. 거의 버려진 고풍스러운 마을이었다. 주민은 거의 없었고 깊은 산속에 고립돼 있었다. 아침 일찍 출발해 황혼 무렵 도착했다. 젊고 호기심 많은 그들은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다. 두 커플은 사진과 브이로그를 찍으러 갔고 연인이 없는 준호는 혼자 나섰다. 늦은 저녁 약속대로 홈스테이로 돌아왔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처음엔 준호가 탐험에 몰두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거나 신호가 끊겼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방으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 다시 찾기로 했다. 하지만 자정까지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이 커진 그들은 급히 나섰다. 준호가 오후에 혼자 간 마을로 돌아갔다. 이번엔 마을이 섬뜩하게 고요했다. 사람도 불빛도 생활의 흔적도 없었다. 허물어진 집들 사이로 바람만 윙윙 울렸다. 이끼 낀 벽엔 얼룩이 가득했다. 마을 입구에서 긴 머리가 밤바람에 흩날리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급히 물었다. 저기요, 키 108쯤 잘생긴 청년 보셨어요? 오후에 바람막이랑 검은 청바지 입고 마을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살짝 저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한 명이 이상함을 느꼈다. 누구세요? 우리가 마을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는데. 밤 11시 넘었는데 여기 왜 서 계시죠? 우리 친구 분명히 봤죠. 말했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들은 계속 찾았다. 4명은 마을 구석구석 폐가 안까지 샅샅이 뒤지며 준호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발자국도 단서도 없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퍼졌다. 건장한 준호가 쉽게 사고를 당할 리 없었다. 하지만 모든 수색은 허사였다. 마을은 죽은 도시처럼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들은 차갑게 홈스테이로 돌아왔다. 준호가 길을 잃었거나 지쳐 어딘가 쉬고 있기를 바랐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준호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준호가 곧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여동생 유나가 전화했다. 친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유나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게 나섰다. 수사견과 지역 민병대를 동원해 고풍스러운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은 듯했다. 유나와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망연한 눈빛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준호의 친구 하나가 속삭였다. 어제 그 여자 마을 입구에 서 있던 그 여자. 분명 이 일과 관련 있어.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가 멍청했어.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 했어야 했는데.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마을에 그런 여자는 살지 않는다고 했다. 한 친구가 멈칫하며 말했다. 만약 그 여자가 범인이라면 준호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구미호나 더 무서운 존재일지도. 남자들을 유혹해 죽이는 그들은 그 가설에 매달렸다. 적어도 준호를 찾을 때까지 심리적 위안이 됐다. 서울에 있던 민수는 사촌의 실종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갔다.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즉시 준호가 사라진 곳으로 달려갔다. 혁수 삼촌의 가족을 위로하며 수색에 동참했다. 그는 준호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캠핑 고풍스러운 마을, 한밤중 마을, 입구의 의문의 여인까지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싸구려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준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민수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준호의 친구들은 휴가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준호의 가족과 민수는 마을에 남아 희망 없는 수색을 계속했다. 서울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준호의 절친 민재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어느 밤 민재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갔다. 아무도 모르게. 룸메이트는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뒤 민재의 연인이 연락했고 학교에서 무단 결석으로 문제가 되자 룸메이트가 그날 밤 민재가 나간 일을 떠올렸다. 학교는 민재의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아들의 소식을 몰랐다. 민재는 공식적으로 실종됐다. 이 소식은 모두를 극도로 불안하게 했다. 일부는 민재와 준호의 실종을 연결지었다. 둘 다 무언가를 꾸미거나 도박이나 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억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곧 부정됐다. 특히 준호는 부유한 혁수의 아들이었다. 혁수는 단언했다. 빚이 있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을 거야. 돈 때문에 도망칠 리 없어. 민재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준호에겐 터무니없었다. 민수는 민재와 친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라 믿지 않았다.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다. 지연. 기묘한 이메일을 보낸 의문의 여인. 등골이 서늘했다. 연노랑 한복 여인의 사진을 처음 열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혼란 속에서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 사촌의 실종과 네가 관련 있나? 민재도 그들은 어디 있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곧 답장이 왔다. 설명이 아닌 섬뜩한 사진 2장. 첫 번째 사진은 어둠 속 구석에 앉은 준호였다. 기절했거나 죽은 듯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무시무시했다. 옛 사극 같은 기묘한 장면. 민재는 실종 당시 입은 옷 그대로 서 있었다. 멀리서 재단 앞의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숭이 마스크를 쓴 한 쌍이 무릎 꿇고 의식을 치렀다. 뒷모습으로 찍혔지만 민수의 심장은 조여왔다. 사진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준호와 민재는 어딘가에 있고 준호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민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이메일로 거듭 물었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디 있나, 뭘 원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만 아무 답도 없었다. 민수는 혁수 삼촌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할지 몰랐다. 준호의 계모는 직장을 그만뒀고 유나는 오빠를 찾기 위해 휴학했다. 그들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점점 꺼져가는 기름등 같은 희망이었다. 지금 준호가 죽었다고 그 섬뜩한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터였다. 모든 단서는 지연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누구인가, 가문과 무슨 관련이 있나. 민수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단 한 문장, 내 아버지의 죽음과 네가 관련 있나. 초조히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를 더 신경 써.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아버지가 죽고 준호가 사라졌나? 그 죽음들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 민수는 멍하니 앉아 모든 것을 떠올렸다. 기묘한 사진 꿈속의 연노랑 여인, 한밤중 어머니의 멍한 목소리 복도를 오가는 그림자. 모든 게 보물지기 시인이라는 세 글자 주위를 맴돌았다. 민수는 부모님 방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곳엔 깊은 슬픔으로 야위어가는 어머니 은주만 남아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쉰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들어와. 민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은주는 화장대 앞에 앉아 느릿느릿 머리를 빗고 있었다. 평범한 행동 같았지만 민수를 소름 돋게 한 건 그녀가 입은 연노랑 한복이었다. 그의 악몽 속 그 옷과 똑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목이 막혔다. 그는 무심코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요즘? 왜 자꾸 노란 옷만 입으시죠? 은주는 돌아봤다. 지치고 깊게 팬 눈은 너무 많이 운 흔적이었다. 민수는 멈칫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생기 넘치고 단정했던 40을 간 넘긴 듯한 여성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창백하고 야위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순이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지.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스파 가시거나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기분 푸시죠. 민수가 말했다. 그럴 기분 아니야.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준호는 찾았니? 은주가 물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얼른 답했다. 아직요 어머니. 갑자기 은주는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 날 부르고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가셨잖아요.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신 거예요. 민수가 다급히 말했다. 은주는 갑자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어린아이가 귀신을 두려워하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수야 무서워. 어머니 보물지기 신이 되고 싶지 않아. 뭐요?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온몸이 굳었다. 아무도 어머니를 어쩌지 못해요. 제가 지킬게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가리켰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가 노란 한복을 줬어. 나를 대신하라고 했어. 무서워.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가녀린 몸이 애처로웠다. 헐렁한 연노랑 한복은 그녀를 더 음산하게 보이게 했다. 마치 안에서부터 뭔가에 갉아먹히는 듯했다. 설마 보물지기 신과 연결된 걸까? 민수는 혁수 삼촌에게 물었지만 삼촌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마 재훈만 알았을 터.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다급히 물었다. 어머니 왜 보물지기 신을 아는 거죠? 누가 말해줬어요. 그 여자. 연노랑 한복 입은 여자죠. 자주 왔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조부모님이 부를 위해 그런 짓을 했나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몰라.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를 봤어. 여러 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꿈속에 갇힌 듯. 됐다. 민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에게 보물지기 신을 묻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전에는 짧게라도 대답했지만 이번엔 두서없는 말과 공포뿐이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민수는 부드럽게 말하며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회사 가야 해요. 요즘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 곁에 더 자주 있을게요. 은주는 대답 없이 아들 품에서 잠들었다. 야윈 얼굴은 희미한 조명 아래 고요했다. 민수는 어머니를 조심스레 눕히고 일어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방 안을 뒤졌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낡고 빛바랜 머리핀이 있었다. 별것 아닌 물건 같았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옷장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눈부신 노란빛이 쏟아졌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옷장엔 연노랑 한복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똑같은 옷들, 어머니의 일상복을 완전히 대체했다. 손이 떨리며 한 벌씩 꺼냈다. 갑옷은 음산한 냉기를 뿜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기묘한 한복들을 끌어안고 방을 나갔다. 전부 버리기로 했다. 불길한 것은 집에 둘 수 없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는 보물지기 신을 몰랐다. 혁수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진실을 알만한 유일한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지연 그 의문의 여인은 차갑고 음울한 메시지만 보냈다. 민수는 무언가에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사악한 존재. 그날 밤 그는 아버지를 꿈꿨다. 재우는 죽은 날 입은 옷 그대로 안개 속에 나타났다. 얼굴은 우울했고 눈빛은 걱정으로 물들었다. 민수는 멈칫하며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맞죠? 꿈인가요? 재우는 안개 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버지다 아들. 요즘 너무 야위었구나. 많이 걱정했지. 민수는 눈물이 차오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 보물지기 신이 뭐예요? 아버지가 의문사하고 준호도 실종됐어요. 어머니도 무서운 일을 겪고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 여자. 연노랑 한복 입은 그녀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려는 건가요? 재훈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래, 나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야. 그 여자 연노랑 한복을 입은 그녀가 우리를 해쳤어. 그녀는 자신을 죽인 자의 피를 나눈 모두를 죽이려 해. 그리고 그 자는 다름 아닌 너희 조부모였다. 민수는 떨며 눈을 크게 떴다. 맙소사, 제 짐작이 맞았어요. 하지만 조부모님이 그녀를 어디에 묻었죠? 그녀는 누구예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아버지 민수가 다급히 물었다. 재훈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듯했다. 진정해 아들. 잘 들어라. 이제 너는 가문의 기둥이다. 네가 무너지면 어머니 수키 이모 그리고 이모의 쌍둥이 딸들이 기댈 곳이 없어. 나조차 죽은 후에야 힘겹게 너를 만나러 왔다. 그녀는 매우 강하다.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집안의 향화를 이을 모든 일을 죽일 거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와 준호가 죽었죠. 다음은 저일지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혁수 삼촌과 연락했는데 삼촌은 무사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재훈이 말을 끊었다. 다급하게 준호의 시신을 찾아 내가 알려주는 대로 지금 당장 가. 민수의 시야가 흐려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무의식 중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 재훈의 옛 서재로 내려갔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재훈이 손으로 가리키며 단호히 말했다. 잘 기억해라. 준호의 시신은 그가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아. 민재도 이미 위험에 빠졌다고 느껴진다. 잘 들어라. 민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가문에 들이운 저주와 관련이 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이 흔들렸다.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흐릿한 영상이 펼쳐졌다. 30여 년 전, 당시 재훈은 어린아이였다. 북쪽 국경 근처 강원도 상골에서 조부모인 철수와 영희와 살았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이주해 장사를 하며 정착했다. 철수와 영희는 소규모 장사를 했다. 검소하게 살며 쌀밥과 김치로 연명했다. 언젠가 부자가 되리라 꿈꿨다. 서울로 올라갈 돈이 없어 삶은 고단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나름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다 갈등이 싹 텄다.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점차 심한 싸움으로 번졌다. 어느 밤 철수가 집을 나갔다. 영희는 밤새 잠 못 이루며 불안해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돌아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엔 중년 남자가 따라왔다. 얼굴은 굳었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짐승 이빨로 만든 듯한 기묘한 흰 목걸이를 걸었다. 영희가 남편에게 밤새 어디 갔었냐 묻기도 전에 철수가 소리쳤다. 부엌에 가서 밥상 차려 고기 생선 다 풍성하게 좋은 술도 잊지 마. 손님 접대해야 하니까. 쓸데없는 호기심 내지 말고 스승님 화나게 하지 마. 철수는 집구석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를 가리켰다. 그의 얼굴은 굳었고 눈빛은 면도날 같았다. 짐승 이빨 목걸이와 빨강 노랑 초록이 뒤섞인 누더기 옷은 깊은 산속에서 나온 무당 같았다. 스승님은 귀인이다. 우리 가문을 부유하게 해줄 뿐이야. 이런 기연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영희는 눈썹을 치켰다.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줬다. 여기 받아. 빨리 다녀와. 어쩔 수 없이 영희는 모자를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갔다.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저리 차가운 눈빛을 뿜을까? 왜 남편은 저자를 신처럼 떠받들까? 밥상이 차려졌다. 고기와 생선이 푸짐했지만 남자는 술만 마시고 나물만 집었다. 철수가 몇 번 권해도 고기는 입도 대지 않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한 달간 고기와 생선을 금한다. 아직 너와 거래할지 결정 안 했어. 이 집안의 마음이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가 음울해졌다. 나 혼자 나물만 먹고 싶진 않아. 너와 내 자손이 진수성찬을 누리길 바라니까. 철수는 허리를 숙이며 아첨했다. 어제 스승님 말씀 듣고 감탄했어요. 신이 강림한 듯 우리 집안의 전생부터 지금까지 다 꿰고 계시더군요. 남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좋은 인연은 쉽게 오지 않아. 너희 가문이 장사로 번창할 길을 알려주마. 너희 조상 묘가 좋은 용맥 위에 있다. 제대로 활용하면 후손이 크게 흥할 거야. 알고 보니 철수는 우울한 마음에 조상 묘를 찾았다가 이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몇 마디 나누자 남자는 집안의 일을 줄줄이 맞춰 놀라게 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남자를 모셔와 극진히 대접했다. 영희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남자의 지시에 따라 집 안가구를 바꾸고 기존 거래를 끊고 남자가 소개한 곳에서 물건을 들여오며 좋은 날을 골라 거래하고 집 곳곳에 행운 부적을 걸었다. 영희는 코웃음 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집안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장사가 번창하고 돈이 물처럼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윤이라는 자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그는 철수 부부 곁에 늘 머물지 않았다. 일주일 심지어
한 달씩 사라지곤 했다. 처음엔 철수와 영희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윤은 차갑게 대꾸했다. 내 일엔 신경 쓰지 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러던 운명의 날, 윤이 젊은 여인을 데려왔다. 그는 부부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잘 돌봐. 임신 중이야. 아이를 낳으면 너희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게. 영희가 눈썹을 찌푸렸다. 이 여자는 누구죠? 윤은 짧게 답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 말대로 해. 의심이 가득했지만 부자가 되고픈 욕망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여인을 불안한 눈으로 봤다. 뼈만 앙상하고 창백한 죽음에서 돌아온 듯한 여인이었다. 피부는 등불마저 차갑게 만들 정도로 하얗고 눈은 깊게 꺼져 멍했다. 임신 중이라는데 배는 홀쭉했다. 윤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은 영희가 말을 걸었다. 어디 출신이니 윤 스승님과 무슨 관계야? 여인은 대답 없이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숨기는 듯했다. 가문의 생활이 나아졌지만 영희는 윤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의 주변엔 이름 모를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다. 반면 철수는 윤을 성인처럼 떠받들었다. 시간이 지나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윤은 즉시 아이를 데려가라 명했다. 그리고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그녀를 보물지기 신으로 만들 때다. 철수는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과 철수는 불쌍한 여인을 비밀 지하실로 끌고 갔다. 윤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된 곳이었다. 주술진 부적 봉인 그리고 유일한 입구인 우물.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산채로 지하실에 묻고 가문의 영원한 부를 위해 제물로 봉인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기억을 들었다. 그 우물이 바로 옛 지하실의 입구였다. 이제야 우물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조이는 이유를 알았다. 그럼 준호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재훈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가 어린 시절 살던 마을은 조부모가 주민들에게서 전부 사들였다. 윤의 주술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땅을 장악했다. 이제 그곳은 이침 폐허 아무도 살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곳이 됐다. 민수는 목이 메었다. 왜 저와 어머니를 거기 데려간 적이 없죠? 혁수 삼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조부모님이 나에게만 따로 말했고 절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전할 계획이었지. 재훈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민수는 곰곰이 생각하다 갑자기 눈을 치켰다. 아버지, 혁수 삼촌은 조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죠.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맞아. 삼촌은 그 여인의 아들이야. 보물지기 신이 된 여인의 아들.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연이었나요? 그래, 지연이 그녀의 이름이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윤은 그녀가 임신한 걸 알고 바로 죽이지 않았어. 귀태를 품은 여인의 영혼을 통제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민수는 충격받았다. 그럼 왜 준호가 죽어야 했죠? 지연이 왜 준호를 죽인 거예요? 설마 자신의 손자를 죽인 건가요? 그건 준호를 찾으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호를 찾아야 해. 재훈이 단호히 말했다. 민수는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삼촌과 준호가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찾을게요. 문득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민재는요? 민재는 그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 끔찍한 사진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질문이 끝나자 공간이 텅 비었다. 재훈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서재는 기묘하게 차가웠다. 마치 영혼이 머문 적 없는 듯 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심장이 철렁했다. 은주가 문 바로 밖에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너 아버지 방에서 뭐해? 은주의 눈은 근심으로 그늘졌다. 민수는 침착하려 애썼다. 중요한 자료 찾으러요. 어머니 주무세요.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다. 요즘 지민이 만났니? 가문 일로 바빠서 너 시간도 없지. 불쌍해라. 민수는 부드럽게 답했다. 내 요즘 지민이랑 덜 만나지만 걔가 절 이해해줘요. 걱정 마세요. 은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업무 지시 메일을 급히 썼다. 가슴은 불타듯 뜨거웠다. 하루빨리 아침이 와서 준호를 찾고 싶었다. 오래된 가사 도우미는 며칠 전 은주가 해고했다.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어머니 곁에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했다. 지민은 가문 회사 일로 바빠 늘 붙어 있을 수 없었다. 민수는 혁수 삼촌과 사촌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 하지만 그들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를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외롭게 죽게 둘 수 없었다. 일주일 가까이 걸려 준비를 마친 민수는 준호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민수는 아버지 재훈의 영혼이 밝힌 끔찍한 진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먼저 준호를 찾아야 했다. 그 후에야 이 무서운 사실을 말할 수 있을 터였다. 머릿속에서 흐릿한 가설이 점점 선명해졌다. 지연 보물지기 씨는 준호를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다. 그 뒤엔 어떤 저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수는 진실과 준호의 시신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그 유령이 정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민수는 회사에 왜 자리를 비우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 은주와 지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사촌 준호가 실종된 마을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마을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며 차가운 공기를 얼굴에 뿌렸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손전등을 들고 황량한 오솔길을 따라 조부모가 살던 옛집으로 갔다. 모든 게 황폐했다. 이끼가 뒤덮였지만 이상하게도 집은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민수의 방문을 기다린 듯 그는 집 뒤로 돌아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마른 우물을 발견했다. 우물 입구는 새카맣고 돌 가장자리는 초록 이끼로 덮여 잠든 괴물의 피부 같았다. 민수는 쭈그려 앉아 손전등을 비췄다. 끝없는 어둠만 보였다. 조심스레 준비한 밧줄에 살아있는 닭을 묶었다. 아래에 독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닭을 우물 속으로 내리자 요란한 울음소리가 작아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5분을 기다린 뒤 밧줄을 끌어올렸다. 닭은 살아있었다. 위로 끌려오며 펄떡이며 반항했다. 민수는 안도하며 닭을 풀어줬다. 독가스가 없으니 내려갈 수 있겠어. 그는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른 끝은 우물 옆 큰 나무에 고정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머리 위 하늘은 점점 좁아지며 감기는 눈 같았다. 바닥까지 3걸음 남았을 때 민수는 멈칫했다. 우물 입구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꼼짝 않고 증오로 가득한 차가운 눈빛.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지연, 심장이 조였다. 그녀가 우물을 덮거나 밧줄을 자를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밤 속으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민수는 몇 분간 꼼짝 않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내려갔다. 우물 바닥에 닫자 비밀 통로가 나왔다. 깊숙이 이어진 좁은 터널. 민수는 밧줄을 풀며 생각했다. 이 우물은 조부모가 이곳에 살던 시절 비상 탈출로로 썼던 걸까?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터널로 들어갔다.
공기는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발소리와 쿵쾅대는 심장 소리만 울렸다. 준호야 어디 있니? 형이 찾으러 왔어. 대답은 없었다. 어둠이 모든 소리를 삼켰다. 민수는 불안이 커져가며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 멈췄다. 희미한 손전등 빛 속 준호가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꼼짝도 않았다. 준호야. 민수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준호를 흔들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손으로 만진 피부는 차갑고 딱딱했다. 준호는 죽어 있었다. 민수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눈앞의 광경은 잔인했다. 준호의 얼굴은 헬쑥하고 잿빛이었다.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차가운 껍데기만 남았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다. 사촌을 이 음산한 지하에 둘 수 없었다. 돈나 쿤난 데모 민수는 준호의 시신을 지상으로 올려야 했다. 시신을 우물 위로 끌어올리는 건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다. 준호의 몸은 무겁고 생기가 없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피가 났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민수는 준호를 우물 밖으로 꺼냈다. 차가운 시신이 땅 위에 놓이자 민수는 가슴을 찢는 고통을 억눌렀다. 그는 혁수 삼촌에게 전화했다. 당시 윤아와 준호의 계모 민희는 서울로 업무를 처리하러 갔다가 소식을 듣고 즉시 마을로 돌아왔다. 도착해 준호의 시신을 본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공간을 갈랐다. 혁수는 무거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민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준호를 찾은 거지? 민수는 짧게 답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와 알려주셨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삼촌을 보며 낮게 물었다. 삼촌의 첫 부인은 누구였죠? 혁수는 민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두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준호를 집으로 데려가야 해. 민희는 준호의 시신 옆에서 주저앉아 흐느꼈다. 윤아는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준호는 혈연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민수와 친형제처럼 자랐다. 민수의 어린 시절과 추억의 일부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마을을 떠나기 전 민수는 고풍스러운 우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수많은 비밀을 숨겼던 우물은 이제 사랑하는 사촌의 시신을 찾은 장소였다. 주변 집들을 올려다봤다. 벽돌 하나, 기와 하나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죄를 속삭이는 듯 했다. 그날 밤 준호의 장례를 마무리한 뒤 혁수 삼촌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처음 결혼한 여인의 전 남자친구가 무책임하게 떠난 뒤 낳은 아이였지. 그래도 나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혁수는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멈췄다. 지금 내 두 번째 아내 준호의 계모가 첫 번째 아내와 꽤 닮았지. 아마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거야. 갑자기 혁수의 전화가 가볍게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차갑게 적혀 있었다. 너희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다. 첨부된 사진에 혁수는 얼어붙었다. 은주 민수의 어머니가 손이 묶인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감겨 기절한 듯 했다. 이럴 수가. 혁수는 중얼거리며 손을 떨었다. 지연이, 내 집에 와서 내 어머니를 납치했어. 가사 도우미는 뭐 한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다. 민수의 안색이 창백해진 걸 보고 혁수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려 애썼다. 삼촌, 급히 서울로 가야겠어요. 준호는 삼촌과 이모가 데려가 주세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경악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은 컴컴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가사 도우미도 사라졌다. 은주도 없었다. 다급히 가사 도우미에게 전화했지만 벨소리만 울리다 끊겼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민수는 방으로 뛰어올라 노트북을 켜고 지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어머니는 어디 있지? 5분 뒤 섬뜩한 답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만났을 텐데. 아쉽게도 내가 그녀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갔어. 다음은 너 차례야. 민수는 벽을 3개 쳤다. 손마디가 터져 피가 흘렀다. 지연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줄 몰랐다. 완전히 무고한 어머니를 노렸다. 그는 다시 보냈다. 어머니를 살려줘. 그녀는 조부모의 죄와 아무 관련 없어. 내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안전을 바꾸겠어. 손이 덜덜 떨렸다. 무력감 불안,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번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정말 원한다면 이 주소에 폐쇄된 별장으로 와. 민수는 주소를 읽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망설일 틈 없었다. 그는 채 뛰어올라 전속력으로 달렸다. 어머니뿐 아니라 지연의 2딸 유나와 미니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지연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보물지기 신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전날 밤의 기묘한 꿈이 민수를 숨 가쁘게 깨웠다. 꿈속에서 유나가 차갑고 어두운 곳에 나타났다. 눈빛은 2세계 사이에 갇힌 듯 했다. 당시 민수는 유나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유나는 혁수의 친딸이고 혁수는 지연 그 희생자의 아들이다. 지연은 절대 자신의 후손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 모든 것을 곱씹었다. 피와 생명을 대가로 얻은 돈과 명예는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아니면 내일 그 대가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멸망으로 돌아온다. 민수는 지금껏 이렇게 평온을 갈망한 적 없었다. 권력도 부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와 무고한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다. 같은 시각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버스 안. 예진은 조용히 앉아 가방끈을 꽉 쥐었다.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은 깊었다. 어머니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언니, 즉 예진의 큰이모가 젊었을 때 미스터리하게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다. 누구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이는 국경에서 죽었다 하고 어떤 이는 중국으로 팔려갔다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언니가 사라진 뒤로 꿈에도 안 나오다 최근에 꿈에 나타났어. 울면서 말하더라.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땅속에 가도 보물지기 신으로 만들었다고. 예진은 등골이 서늘했다. 맙소사, 보물지기 신 이모가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답했다. 언니 말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도 결국 나를 찾아왔지. 꿈에서 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 동생아, 그놈들을 죽여야 해. 나를 해친 자의 자손들을 비참하게 죽여야 해. 이모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했나요? 예진이 물었다. 아니, 알았다면 진작 데려왔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계속 언니 이름을 부르며 다리 밑을 확인하라고 하셨어. 무슨 뜻인지 몰라. 예진이 더 묻기도 전에 버스 안내원의 소리가 울렸다. 다리 밑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분 준비하세요. 예진은 가방을 안고 일어났다. 버스엔 졸고 있는 몇 명만 남았다. 창밖은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감쌌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예진의 마음을 계속 맴돌았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네가 언니를 많이 닮았다고. 언니가 말했지. 아들이 하나 있다고. 이제 꽤 나이 들었을 거야. 언니가 그러더라. 언젠가 모두 재회할 날이 올 거라고. 버스에서 내린 예진은 가방을 메고 외조모 집으로 걸어갔다. 어두운 하늘이 내려앉았고
거리는 희미한 노란 불빛으로 물들었다. 길가에서 점쟁이들이 송금 보러 오라 부적을 사라고 외쳤지만 예진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곧장 걸음을 옮겼다. 정류장에서 외조모 집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가려면 버려진 별장 단지를 지나야 했다. 그곳은 살인사건과 정체불명의 목매달린 시체가 나왔다는 소문이 떠도는 곳이었다. 별장 단지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예진은 낯익은 그림자를 봤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젊은 회장 민수였다. 그는 어두운 불 꺼진 별장 하나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었다. 예진은 멈춰 섰다. 저분이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뭘 하지? 최근 회사엔 변고가 잇따랐다.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의 조카 준호의 사고,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차례로 불운을 겪었다. 민수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다음 표적일까? 예진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 민수의 그림자는 허물어진 벽 너머로 사라졌다. 별장 단지는 음산한 구석과 바람이 휘파람처럼 우는 소리로 가득했다. 예진은 돌아서 떠나려 했지만 문득 생각했다. 만약 민수 회장님이 위험에 처하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들어가. 고개를 휙 돌리자 멀리 희미한 가로등 아래 연노랑 한복을 입은 그림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한편 민수는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부서진 벽돌과 축축한 바닥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다. 주변을 살핀 뒤 큰 소리로 외쳤다. 지연나 왔어. 어디 있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나선형 계단 위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왔어. 어머니를 해치지 마.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대신 어딘가에서 덜커덩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밤중 민수는 지연이 자신을 최상층으로 이끌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곳은 누군가 투신자 살했다는 소문이 돌던 곳.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워할 틈은 없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다. 옥상에 올라선 순간 민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은주가 난간 끝 깊은 어둠 위를 아슬아슬 걸어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연인 지민이 서 있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지민 어머니가 저기로 가잖아. 왜 막지 않은 거야? 지민이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때가 됐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민수는 멍해졌다. 지민이 착하고 순수한 줄 알았지. 완벽한 재벌가 아가씨라고 다 말해줄게. 그 목소리는 지민의 것이 아니었다. 지연이었다. 지민의 몸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 계집은 유흥가에 드나들었어. 온갖 마약을 했지. 너는 몰랐겠지. 부모가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숨겼으니까. 유학 시절엔 부유한 늙은 남자들에게 후원받았어. 명품과 여행을 위해 몸을 팔았지. 그러다 너희 조부모가 살던 마을 근처로 놀러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 그 덕에 우물 아래 묶여있던 내 영혼이 풀려났지. 민수는 그 사건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 지민에게 빙의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연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계집을 붙잡았어. 그 우물로 내려가게 했지. 내 뼈가 썩은 연노랑 한복 속에 있는 걸 보여줬어.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지. 그 계집이 그 사진들을 서울로 가져왔어. 내 뼈를 부모 소유의 집에 숨겼지. 매일 와서 내 명령을 들었어. 제정신이라면 절대 못할 짓들을 했지. 네 아버지가 마신 독약 이 계집이 가져왔어. 너희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고혈압 약병을 몰래 바꿨지.
어머니 옷장에 연노랑 한복을 넣은 것도 이 계집이야. 너희 집에 충실한 가사 도우미가 쫓겨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이 계집이 뒤에서 조종했어. 네가 준호를 찾으러 집을 비운 사이 새로 고용한 도우미도 이 계집이 돈으로 매수했지.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했어. 사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발도 안 들였어. 지연은 지민의 몸에서 차갑게 죄를 읊었다. 목소리는 저승에서 울리는 듯 섬뜩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왜 준호를 죽였어? 그가 고함쳤다. 그 애는 혁수 삼촌의 친자가 아니지만 삼촌은 친아들처럼 키웠어.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지? 지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 애가 착했다면 안 그랬지. 준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출생을 알았어. 내 아들과 혈연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데도 재산을 노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나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민재는 지금 어디 있지? 네가 보낸 사진들은 무슨 뜻이야? 민수가 다그쳤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 지민의 눈이 도끼로 빛났다. 민재는 나를 배신하고 죽인 그 남자의 직계손자야. 그를 죽여 그 혈통을 끊었어. 그 가문에 후손을 남기지 않을 거야. 사진들은 내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자는 나를 윤에게 값싼 물건처럼 팔았어. 내가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도 남편도 명예도 없이 유령으로 남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지. 하지만 그는 내 모든 걸 빼앗았어. 내 아들은 그의 아들이야. 나는 화려한 혼례를 꿈꿨지. 중국식 의식처럼. 살아서는 절대 이루지 못했어. 죽어서야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지. 나는 민재에게 나와 나를 배신한 자의 혼례를 치르게 했어. 둘 다 더는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묶여야 해. 민수는 얼어붙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 뒤 나는 민재에게 그의 조부를 죽이게 했어. 그리고 나와 그자의 유고를 내가 갇혔던 곳으로 가져가게 했지. 수십 년 동안 나는 모든 게 내 고통과 함께 묻히길 바랐어. 그 일은 네가 준호의 시신을 찾고 마을을 떠난 직후에 일어났어. 그리고 민재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어. 더 찾을 필요 없어. 지연은 지민의 몸을 빌려 손을 들어 명령했다. 은주가 혼이 나간 듯 천천히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다. 안 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 그는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중년 여성은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아들의 손이 한 생명을 구했다. 지민 아니 지연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무표정한 눈빛. 그녀는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다. 원한에 찬 영혼이 온전히 몸을 지배했다. 민수는 지연의 다음 목적이 자신을 지민을 통해 죽이고 그의 쌍둥이 사촌 다연이나 소연을 패촌으로 데려가 자신을 대신해 보물지기 신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정신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연이 지민의 몸으로 매일 집에 찾아와 심리를 조종하고 환각과 광기 어린 공포를 주입했다. 그 순간 예진이 흔적을 쫓아 민수와 은주가 위태로운 곳에 도착했다. 버려진 별장 꼭대기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녀는 경악했다. 민수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왜 사모님이 자살하려 하신 거죠? 도와주세요. 빨리 사모님을 구해요. 민수가 소리쳤다. 내 어머니를 붙잡아 빨리 예진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힘껏 은주를 붙잡았다. 은주는 미친 듯이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난간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공황에 찬 눈빛은 멍했다. 예진은 구급대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할 걸 알았다. 은주가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자 예진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다행히 별장은 4층 높이였다. 충격은 있었지만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가 구출된 걸 확인하고 즉시 내려가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다. 무사함을 알자 가슴 한구석의 불안이 풀렸다. 위에서는 지연이 지민의 몸을 빌려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계획이 틀어진 걸 깨닫고 이를 갈며 분노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민수는 쫓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와 예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끔찍한 진실로 소용돌이쳤다. 지연이 지민에게 빙의해 사진을 보내고 가족을 조종하며 함정을 팠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민수는 어머니와 예진을 병원으로 보냈다. 그제야 그는 재앙을 뿌린 지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집과 그녀가 지연의 유골을 숨겼던 장소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 거기로 돌아갈 리 없었다. 민수는 쌍둥이 사촌 다연과 소연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강렬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수많은 영혼의 지옥이었던 폐촌으로 향했다. 다연과 소연이 지연의 소나귀에 닿기 전에 막아야 했다.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망설임 없이 준호의 시신을 찾았던 그 우물로 달렸다. 아무도 없었다. 공기는 섬뜩하게 차갑고 숨막혔다. 그는 몸을 숙여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우물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젠장 함정이었어. 예감대로 지연은 우물을 덮어 민수를 영원히 어두운 땅속에 가두려 했다. 그를 용서할 생각 따윈 없었다. 민수는 그녀를 해친 자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지연의 영혼을 처음 지배했던 이만 최초의 보물지기 신을 만든 자는 주술 실패로 죽었고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연의 수십 년 원한은 모두 철수의 자손에게 쏟아졌다. 그는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지연은 민수를 죽이고 쌍둥이 사촌 다연이나 소연을 보물지기 신으로 삼으려 했다. 숙희 이모와 남은 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을 터였다. 그래야만 그녀의 타오르는 복수심이 풀릴 것이라 여겼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공평함이었다. 예진은 부상이 심하지 않아 조기 퇴원했다. 돌아오자마자 혁수, 숙희 그리고 친척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다. 모두 걱정과 충격에 휩싸였고 민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예진은 이를 악물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민수 회장님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쁜 걸 거예요. 하지만 직감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해요. 찾아야 해요. 그녀는 은주를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지민의 눈빛과 행동이 이상했다. 자신이 아닌 듯했다. 당시 민수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가 떠나버려 기회가 없었다. 새벽 4시. 예진은 생각했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간 거지? 설마 지민과 데이트. 같은 시각 혁수는 준호의 시신을 서울로 옮긴 뒤 장례 날짜를 잡으려 점쟁이를 불렀다. 점쟁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시신을 병원 연간실에 두세요. 집안에 흉한 기운이 가득해요. 일이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장례를 치르면 중복 장례가 될 수 있어요. 혁수는 준호의 진짜 출생을 모르지만 동의했다. 실제로 집안은 음울했다. 형의 죽음, 형수의 위기, 아들의 사망, 그리고 민수의 실종. 그는 중복 장례가 정말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 가문과 혈연도 없는 준호가 죽었지? 부모님과 형이 나에게 뭘 숨긴 거지? 민수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는 밤. 혁수는 회사 일을 익히지 못해 지쳤다. 서류를 넘긴 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달콤한 자장가가 귀를 울렸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였다.
부드럽고 애절한 소리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를 꿈속으로 끌어당겼다. 꿈에서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낡은 그네에 누워있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다. 잠시 뒤 어머니가 떠나고 젊은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포근한 얼굴과 까만 긴 머리를 풀어헤쳤다. 어머니의 단정한 쪽진 머리와 달랐다. 그녀가 그네를 흔들며 같은 자장가를 이어 불렀다. 그러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안개 낀 꿈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혁수의 가슴을 찢었다. 아줌마 노래 진짜 잘 부르세요. 근데 왜 우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눈을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울어. 너는 나를 죽인 자들의 집에서 살아야 했어. 혁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돼요. 쉰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너는 이 부부의 친아들이 아니야. 그들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나를 죽였어. 너를 낳고 나서야 나를 해쳤지. 나는 절대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여겼지.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너를 해치지 않았어. 혁수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꿈속의 여인이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다. 깊은 고통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예요? 여인이 다가왔다. 창밖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유령처럼 흐릿했다. 나는 너의 진짜 어머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 고향 강원도로 가. 하촌 마을에서 내 아버지 백노인을 찾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내 동생들이 아직 살아있어. 그들이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지연은 일부러 민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혁수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민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지금 어디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형 준호. 그들도 모두 나 때문에 죽었지. 그녀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목소리는 저승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래. 내가 죽인 자들은 너와 혈연이 아니야. 그들은 죽어 마땅했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혁수는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깨어났다. 방은 칠흑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그는 이마를 닦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금 꿈은 섬뜩했다.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민수가 실종된 지 며칠째 혁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어두운 예감이 밀려왔다. 더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준호가 발견된 마을로 향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기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전생의 피에 새겨진 듯했다. 한편 민수는 우물 바닥에 갇혀 있었다. 민재의 조부도 갇혔던 그곳. 배고픔과 갈증, 온몸의 통증. 며칠 동안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황량한 곳이라 메아리만 돌아왔다. 깊은 우물은 끝없는 어둠으로 숨막혔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가슴을 조였다. 절망 속 민수는 지연이 겪었던 감정을 이해했다. 배신 산채로 묻힌 공포 알려지지 않은 고통. 그는 떨며 생각했다. 조부가 한 짓은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여기서 살아나면 피로 얼룩진 재산을 모두 버릴 거야.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 평온한 삶을 살겠어. 어머니만 무사하면, 내가 살아만 있다면. 몽롱한 생각 속 손 옆에서 쉰 목소리가 울렸다. 무덤에서 나온 듯 했다. 나도 평온을 원했어. 하지만 너희 조부모가 내 삶을 빼앗았지. 나는 바로 죽지 않았어. 며칠 동안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배고픔 절망 속에 버텼지. 내 아들이 걱정됐어.
너희 조부모가 나처럼 그를 죽일까봐. 다행히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살려줄게. 하지만 너는 달라. 네 피에는 살인자의 혈통이 흐르지. 너는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내가 겪은 그대로. 섬뜩한 웃음소리가 우물바닥에 울렸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뼈는 여전히 고요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뼈에서 나왔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절망의 극한. 이곳이 그의 생을 끝낼 곳일 터. 외롭고 억울한 죽음 수많은 오한원처럼 누군가 발견할 때쯤이면 나도 뼈만 남겠지. 2시간 뒤 우물 위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민수 거기 있니? 혁수였다. 그는 마침내 이곳을 찾았다. 크게 부르며 살아있는 조카를 찾길 바랐다. 대답이 없었다. 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민수가 죽은 건가? 주변을 살피던 그는 우물 입구를 덮은 거대한 돌이 치워진 걸 발견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혁수는 나무에 밧줄을 묶고 허리에 감은 뒤 조심스레 우물로 내려갔다. 바닥에 닿자 차갑고 부드러운 무언가에 손이 닿았다. 그는 화들짝 놀랐다. 삼촌, 저예요. 민수였다. 하늘 맙소사 살아있었구나. 빨리 올라가자. 아니요, 여기 지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삼촌의 부모님이에요. 가서 보세요. 혁수는 얼어붙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민수의 전화기 불빛을 따라갔다. 두구의 유골이 나란히 놓인 걸 보고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꿈 유령 저주지연의 억울한 죽음 조부모가 남긴 비극. 2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갔다. 민수는 극도로 지쳐 있었다. 혁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간 뒤 다음 날 마을로 돌아와 2 유골을 정성스레 안장했다. 자신이 그 비극적인 2 사람의 친아들임을 믿기 어려웠지만 혁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비뚤어진 사랑 배신 연이은 비극이 그를 자신의 뿌리로 이끌었다. 그는 뛰어난 주술사를 찾아 우물의 오한한 기운을 풀고 지연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어머니가 수십 년 억울함 속에서 마침내 초월할 수 있도록 그 후 그는 지연이 꿈에서 말한 강원도 하촌으로 갔다. 예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한 불쌍한 여인의 과거를 들었다. 예진은 자신과 혁수가 혈연인 사촌임을 몰랐다. 2 사람은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들이 일하던 재훈그룹은 죽음과 원한 위에 세워졌다. 결국 혁수는 민재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조부 유골을 정중히 안장했다. 수십 년 어둠 속 이야기는 마침내 완전히 풀렸다. 시간이 지나 민재가 놀랍게 돌아왔다. 모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그는 바위 틈에 걸려 산 사람들에게 발견돼 살아났다. 하지만 중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다. 최근에야 회복돼 고향으로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온 민재는 기억나는 걸 말했다. 조부와 지연의 기묘한 혼례 직후 조부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순간까지. 이는 민재가 조부를 죽였다는 의심을 풀었다. 하지만 민재가 자신과 지민이 조부를 우물로 데려가 보물지기신 의식을 치렀다고 하자 몇몇은 손사래를 치며 더 듣기 싫다고 했다. 믿을 없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난 시간의 기묘한 일들을 설명할 길은 없었다. 의심 속에서도 많은 이가 받아들였다. 업을 지은 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 민수는 건강을 회복한 뒤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는 재산을 혁수에게 넘기고 어머니와 함께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갔다. 평온한 삶을 택했다. 수기는 수많은 비극을 겪은 끝에 민수의 뜻을 따랐다. 혁수가 재산 일부를 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알았다.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임을, 철수의 혈통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우물의 저주가 진정 끝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때 명성 높던 재훈그룹은 다른 이에게 팔렸다. 혁수, 민수, 그들의 비극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달이 지고 바람이 차가운 밤, 그 버려진 마을의 깊은 우물을 지나던 이들은 슬픈 자장가와 오열을 들었다.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 꿈인지 현실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다음 신비로운 심령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